여기 일본 경제를 폭망시키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올림픽으로 일본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놓고 요새 뭐하고 지내나 했더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과거 저질렀던 행적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다니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아베의 자진 사퇴로 인해 총리직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어떻게 힘 좀 써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각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일본 정계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수출 규제로 일본의 위기를 자초하고 올림픽 개최로 일본 경제에 쇠말뚝을 박아버려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그동안 어떻게 정계 복귀 좀 해보겠다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베의 행적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한때 아베 신조의 입이라고 불리며 친아베 성향을 보이던 최고의 우군 요미우리 신문은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부족한 행사비, 아베 사무소가 지원했다는 기사로 특종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말 요미우리 조간 1면을 장식한 이 기사엔 아베 측이 지난 5년간 800만엔 넘게 행사비를 지원했고 그 차액 행사비에 관한 호텔 측의 영수증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미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미우리의 기사에서는 아베 신조 수상 측이 주최한 벚꽃 모임의 전야제에 관해 파티 회장이었던 호텔 측에 지불한 총액이 작년까지 약 5년간 2,300만엔이었으나 참가자들이 낸 회비 총액은 1,400만엔에 불과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차액 800만엔을 아베 측이 대신 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측은 아베 측으로부터 차액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작성해 아베 측에 전달했으며 특수부도 영수증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 특수부는 호텔 측은 물론 아베의 공인 제1비서 및 사설비서 외 아베 신조 후원의 인사 등 이미 20명 이상으로부터 임의 취조를 끝냈음이 확인됐다. 아베는 지금까지 사무소 차원의 경비 지출은 일절 없고 사무소가 보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해왔다. 이 행적이 사실일 경우 아베 신조는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아베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파에서는 아베 총리직 재등판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에서 이런 폭탄 기사가 나오자 흘러나왔던 총리직 재등판설은 쏙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베는 부정을 저질렀고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야 어찌됐건 간에 아베 전 총리는 검찰에 나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 측이 지역구 주민 등이 참가한 벚꽃 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국회에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의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수사 대응이 정해진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찬 비용을 대신 낸 적이 없다고 밝힌 아베 총리와 달리 그의 비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측근들도 아베 총리의 비리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입건 여부와 별개로 이번 조사로 인해 아베 전 총리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벚꽃놀이 행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해왔는데 이미 도쿄지검은 상당 부분 이를 뒤집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에서는 정계에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자민당 내 역학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이 있습니다. 상케이신문에서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제1비서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면서 자민당 내 아베 전 총리 존재감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페페TV야, 벚꽃 행사 비리 의혹은 총리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검찰이 나서는 거야? 뭐 달라진 게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벚꽃을 보는 모임의 참석 인원은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였던 것이 아베 정권 시절 12,000명, 14,000명으로 늘어나다가 문제가 터진 2019년에는 무려 18,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벚꽃 모임의 참가 대상자들에게 총리 대신이 직접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말은 즉 총리 개인 및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국가 행사에 초청하는데 아무나 부를 수는 없겠죠. 누가 봐도 사회적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유명인, 운동인, 문화인 등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야쿠자 등 조직 폭력배 간부, 다단계 업체 대표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해버린 것입니다. 총리가 다단계 업체 대표나 조폭과 함께 자신들만의 행사를 벌여 홍보 및 영업에 공공연히 이용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다단계 업체 대표나 야쿠자를 부르는데도 국가의 혈세가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들 불러서 벌이는 행사로 나라 돈을 탕진해 먹는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베 신조가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으문이다. 나도 피해자이문이다. 이러면서 대충 아베의 능구렁이 같은 상황 대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대로 행사의 비용을 아베 측 사무소가 지불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바로 일본의 공직선거법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야제는 참가자들의 회비로 진행됐으며 매년 조금씩 달라졌지만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의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선의로 해결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사무소가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요미우리의 특종 한방으로 아베 신조의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랬다면 아베는 좀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특수부는 이미 그 차액을 아베 사무소가 보전한 증거인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물 및 뇌물 공여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에 관련된 것은 연좌죄이므로 장부 기재 책임자의 구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 사법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여론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 8년이나 최측근으로 장관을 역임하고 신임 총리로 발탁된 현직 총리 스가조차 아베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처럼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수사를 확대하는 데엔 스가 총리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 9월 아베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그의 후임으로 올라섰지만 이젠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측들이 사실이라면 모든 의문점들이 해소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한 이후 최근 들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코니 신사를 2차례 참배했고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베 전 총리 주변에서는 벌써 세 번째 총리로 등판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가 자신이 총리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현직에 살아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이냐, 아베의 움직임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벌써부터 스가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지도력이 없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비교해 25%포인트 늘어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 스가 총리가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아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계열사의 월간지 론자에서는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스가 총리와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던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명성을 단번에 실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심지어 그를 충실하게 따르던 두 언론사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 장관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수사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삼선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가 총리로서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총리를 넘어선 야망남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아베 총리가 검찰의 조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스가 총리의 표정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최근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가짜 사나이 시즌2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교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참가를 말리라고 말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화제를 모은 1기 때보다 2기 때가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진행된 만큼 강화된 얼차려와 훈련들이 보기만 해도 군 시절을 떠올리게 해 예비역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지, 줄리엔강, 힘의 길, 이과장, 곽윤기, 최고다 윽박, 지기TV, 홍구, 오현민 등 유명 유튜버들의 출연으로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영화로까지 제작된다고 하여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가짜 사나이를 보면 대한민국 군인들의 훈련 강도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각계전투훈련, 기초군사훈련, 사격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유격훈련, 전투준비태세, 행군, 혹서기, 혹한기 훈련, 화생방 훈련, RCT,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까지 20년 가까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군사훈련을 마친 대한민국의 전투병력들은 당연히 전투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나게 된다면 물론 현대전에서야 돈 많이 쓴 쪽이 이긴다지만 전쟁이란 것은 일개 유닛으로만 끝낼 수 있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종 첨단 화력으로 적의 진지를 박살냈다고 하더라도 점령과 점령지의 치안 유지 같은 문제는 결국 보병이 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병력 전개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생각으로 군에서 요구한 최소 병력 수준의 수분의 1 규모 병력만을 투입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라크 전쟁도 있고, 또 방어전이나 코소보 전쟁과 같이 비점령전의 성격을 띠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례가 보여주듯 아직까지는 원거리 정보 자산만으로는 완벽한 전구 감시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훈련은 예전보다는 그 평가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전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에 한국군과 일본군 양국이 군사훈련으로 맞붙었던 기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초급 장교들이 육군의 서바이벌 훈련장에서 한국군 장병들과 실질적인 게임을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육군에 따르면 일본의 육상자위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은 홍천 과학하 전투단을 방문해 과학하 전투단 소속 병사들로 구성된 전문대항군인 정갈대대 12명과 맞붙었습니다. 정갈대대는 서바이벌 전문부대입니다. 전투는 실제 전장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KCTC 서바이벌 훈련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과학하 전투훈련은 레이저 발사기가 부착된 K1 소총과 헬멧 등 서바이벌
서바이벌 장비를 사용합니다. K1 소총을 쏘면 총알 대신 레이저빔이 발사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저빔을 맞으면 몸에 부착된 레이저 감지 장치가 작동하고 피격 신체 부위에 따라 전사 또는 부상으로 처리돼 컴퓨터에 기록됩니다. 전투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3m 오차의 GPS를 사용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서바이벌 장비로 중무장한 자위대원과 정갈대대는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쫓고 쫓기는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한국군과 자위대의 서바이벌 훈련, 어쩌면 한국과 일본이 벌이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대원들은 당연히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 훈련에서 패배하는 쪽은 당연히 군사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양국의 병력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습니다. 한국군과 자위대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고, 훈련은 30여 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서바이벌 훈련이 30분이나 걸려서 끝났다니 전투가 치열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전투에서 자위대원 11명의 몸에 레이저빔이 맞았고 한 명만 겨우겨우 생존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었으면 전멸에 가깝습니다. 반면 과학화 전투단 정갈대대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자위대원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며 한국 국방력의 매운맛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권 관계자는 자위대 장교들이 체험 차원에서 참가해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참패한 자위대의 장교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 하면 자위대원들은 현역 중위와 소위들이었고 한국군은 일반 사병들이었습니다. 중위나 소위면 중대장, 소대장 하면서 사병들을 인솔해야 하는 입장인데 한국의 사병들에게 전멸당했으니 이런 소식은 일본에게 있어 치욕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국군에게 전멸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에도 같은 부대를 방문해 서바이벌 전투 체험을 했다가 당시에도 처참하게 모두 전사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 특히나 군대 관련 매니아 네티즌들은 방구석 메가더 장군 빙의에서 분석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게 자위대 감싸주기를 넘어서 현실 부정하는 수준들의 열등감 표출입니다. 이 훈련을 가지고 육상 자위대 자체의 실력이 한국 육군에 크게 뒤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도라는 것은 현상의 일부를 잘라서 이루어진 것이문이다. 일부만 자른 것을 보면 본래의 현상과는 전혀 느낌과 의미가 다르거나 하문이다. 본래의 맥락을 수사 또는 가정한 후 판단하면 좋다고 생각하문이다. 이질적인 샘플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음이다. 예를 들어 육상 자위대 12명이 한국 육군의 12명과 맞붙었다. 육상 자위대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 판정, 반면 한국 측은 모두 생존이라고 했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쩐지 충격적인 뉴스 같은, 그야말로 한국이 강하고 자위대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문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의미가 변화하겠음이다. 예를 들어 육군 자위대와 한국군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동수임이다. 그러나 내용은 균질이 아니라는 점이문이다. 만약 두 진영 모두가 최정예 보병부대끼리 대항전을 한다면 비교로 의미가 있음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훈련소에 속한 부대의 군인 육상자위대 12명은 전원이 초급 간부로 이루어진 뒤범벅이고 때문에 부대조차 없음이다. 질이 다른 멤버이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이다. 그리고 자위대 간부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관리자임이다. 작은 부대를 지휘하는 대장임이다. 각 부대를 이끌고 있는 경영진을 모은 12명입니다. 개인 전투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급도 아니고 평상시 팀으로 전투 훈련을 하고 있음이다. 한편 한국 측은 평소부터 팀 훈련을 해 같은 부대 군인임이다. 그 밖에도 한국 측이 훈련장을 평소에 사용하니까 지용을 숙지하고 있거나 원래 자위대 간부는 보병을 할 수 없다던가 사용된 장비는 한국의 것이므로 친숙하지 않다던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이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그래서 자위대 측이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군에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문이다. 그래서 실전에서 실력을 추정하려면 정예 부대끼리 맞붙는 대항전을 해야 합니다. 다소 어긋난 비유입니다만 프로야구 한일전에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 프로야구 감독들이 한국 야구의 시찰, 친선을 위해 방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 체험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 야구계의 방문단은 이것을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고 임시로 팀을 만듭니다. 감독들로 이루어진 팀과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승팀끼리 접촉하지 않는 이상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에 강하고 약하다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군대의 힘이라는 주제는 다양하게 고찰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위대와 한국군은 어느 쪽에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문이다. 보편적인 강약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군대 또는 자위대는 각각 일이 다르기 때문이문이다. 자위대는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일이며 한국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이 일이문이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다.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능력도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음이다. 따라서 자위대와 한국군은 어느 쪽이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야구의 한신 타이거즈와 축구의 가시마 앤틀러스 중 어느 쪽이 강한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음이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베트남 전쟁이문이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북베트남군에게 패배했음이다. 미군은 말하자면 세계 최강 군대이지만 여전히 북베트남에게 이길 수 없음이다. 그럼 승리한 북베트남군은 미군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